하고 계신 이베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베슨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탐스러운 물리2 드디어 53강째까지 달려왔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이 바로 불확정성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벌써 제목부터가 벌써 여러분들한테 느낌을 확 줄 텐데요. 중요한 것은 정해진 게 없다. 불확정성, 잘 모른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오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불확정성의 원리. 그래서 우리 현재 사회도 굉장히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 말은 정해진 게 하나도 없다. 불확정성이 아주 증가되어 있다. 이런 용어들을 쓰는데 물리에서 말하는 불확정성의 원리. 말 그대로 정해놓은 게 정확한 게 없다. 이런 뜻일 텐데요. 자, 오늘 이 단원에서 공부해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인지 먼저 학습 목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우리 과학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측정 도구들을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을 오늘 생각하게 되는 시간입니다. 이 측정을 할 때에 바로 이 측정 도구와 측정 대상 사이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측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내용들을 오늘 처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불확정성의 원리라 그랬는데 크게 위치와 운동량의 불확정성 원리, 이런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너지하고 시간 사이의 불확정성 원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와 운동량 사이의 불확정성 원리가 무엇이고 에너지와 시간 사이의 불확정성 원리가 무엇인지 함께 공부를 해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 만원경을 가지고 우리가 레일리 조건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한 적이 있었을 텐데 분해능에 관계된 거, 이 만원경의 불확정성 원리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전파 만원경, 굉장히 큰 전파 만원경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작은 전파 만원경 여러 개를 very large array 이렇게 용어를 쓰는데 굉장히 큰 전파 만원경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여러 대의 조합, 이게 불확정성 원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 공부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확정성의 원리, 우리가 개정교육과정이 되면서 양자역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 양자역학으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중요한 것은 과거에는 바로 우리 뉴턴 역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맥스웰 방정식 같은 거, 그런 걸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문제점에 봉착한 겁니다. 어떤 문제점에 봉착을 했냐면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이 당구공, 미끄러질까 봐 뒤에다 놔뒀는데 이 당구공이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 거예요. 빛의 속도 근처까지 움직여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이 다 안 맞아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물리원에서 공부했던 게 바로 뭡니까? 그렇죠.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 일반 상대성 이론,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하, 빛보다 빠른 물질들은 바로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 시간 팽창, 길이 수축,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원자 핵으로 들어가서 그 다음에 전자, 그리고 드브로이 물질파, 이렇게 되면서 아하, 선생님, 물질이 파동일 수도 있고 파동이 물질일 수도 있고, 요게 중요한 것은 뭐냐? 빛과 물질의 무슨 성? 이중성에 관한 내용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아주 작은 세계, 그걸 흔히 무슨 세계라 그럽니까? 미시세계라고 그러죠. 미시세계였을 때는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뉴턴 역학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양자역학의 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역학은 굉장히 작은 세계뿐만 아니라 큰 물질의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은 굉장히 작은 미시세계에서만 적용된다. 그게 아니라 미시세계에도 적용될 수 있고 큰 질량이 큰 입자가 큰 세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학사적 흐름을 조금 공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현대 물리에서는 상대성 이론하고 이 양자역학, 요 두 개가 큰 축이 되면서 그동안 풀지 못했던 과학의 난제들을 풀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조금 안타까운 거, 안타깝기보다는 조금 부러운 것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탐스런 282쪽에 오늘 불확정성의 원리에 대해서 말하신 분이 하이젠베르그라고 나와 있죠. 이 하이젠베르크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탐스런 물리2에서 엄친아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엄마 친구 아들은 공부도 잘하고 또 예체능도 잘하고 성격까지 좋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27살에 불확정성 원리를 발견하고 대학 교수가 됐다라는 거예요. 27살에. 선생님 아직 대학 교수가 되지 못했는데 27살에 벌써 돼버렸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엄친아였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내용부터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측정의 영향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선생님과 함께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빔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측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 온도에 측정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면 전류의 측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떻게 생각을 하냐? 온도를 측정한다는 것은 물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물이 이렇게 있는데 물의 온도를 측정하려면 긴장 푸시고 선생님이 준비한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 그렇지. 온도계를 이렇게 가지고 와야 돼. 온도계를 이렇게 가져와서 요거는 선생님이 이거 한 20년 전에 산 온도계인데 이 온도계를 여기다 갖다 꽂아요. 이렇게 갖다 꽂아. 그러면 결국 온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는 뭐 오차 같은 걸 생각하지 않고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측정을 했는데 지금 이제 양자역학을 공부하려고 그러니까 이 측정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이 온도계를 갖다 집어넣는 순간 이 물과 온도계 사이에 열평형 상태가 됨으로써 그 온도를 측정하게 될 것인데 중요한 것은 보세요. 선생님이 이걸 갖다 집어넣는 순간 이 온도, 원래 온도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온도계가 굉장히 차가웠기 때문에 갖다 집어넣어버리면 물의 온도를 측정하고 싶은데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90도를 측정하고 싶었어요. 근데 딱 90도였는데 이 90도이기를 바랬지만 온도계를 꽂는 순간 얘는 어떻게 돼버립니까? 89.00. 무슨 말이냐? 아하, 어떤 측정을 하는 행위가 이 측정 대상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원래 측정하고 싶었던 온도보다 조금 더 낮게 측정이 될 거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죠. 아하,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하는 이 측정의 행위가 측정 대상에 영향을 미쳐버리군요. 그러면 이런 생각할까요? 선생님, 온도계를 너무 크게 만들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온도계를 좀 작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온도계를 겁나게 작게 만들어. 그래서 겁나게 작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과학자들은 온도계를 작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작게 만들고 그러면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불확정성의 원리에서 말하는 것은 이 물리적인 제한, 한계 때문에 원리적인 제한 때문에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되는 것이죠. 어떤 과학자들은 이 온도계를 무지하게 작게 만들면 전혀 이 영향을 주지 않고 정확하게 측정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무리가 있었는가 하면 아니다. 절대로 이건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 과학기술이 진보하고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여러분들이 더 정밀한 기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중요한 것은 구조적 한계, 물리적 제한 때문에 절대 측정이 불가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불확정성 원리의 시작입니다. 측정의 원리에서.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가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전류는 그렇죠. 전류계를 갖고 측정하겠죠. 그러면 전류계에 뭐가 있어요? 자체에 저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 선생님이 여기 전류계 갖고 왔어요. 전류계 갖고 왔는데 전류, 전압 다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선생님이 여기다 갖고 가서 플러스는 플러스에 연결하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 연결해가지고 전류를 측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 때문에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저항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것이죠. 오호, 아하.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생각입니다. 이 저항값을 굉장히 줄이면 어떻게 측정할 수 있다? 전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뉴턴 역학이라든가 고전 역학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과학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원리적 제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제한이 없다. 그러니까 원리적 제한이 없고 정밀한 기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된다? 계속 온도계를 작게, 아주 작게 만들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저항을 아주 줄이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밀하게 측정하는데 원리적 제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현대물리가 아닌 고전 역학, 고전 전자기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이젠베르그의 불확정성 원리를 이야기하려면 바로 어떤 내용이 되냐면 원리적인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절대로 측정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선생님이 펼쳐나갈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림 자료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가 F는 이꼬르 MA에서 우리 물리2에서 우리 뭐 공부했어요? 비스듬히 던진 물체 운동. 그러면 포탄이 이렇게 날아가는 거죠. 포탄이 이렇게 날아가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죠. 위치와 속도 측정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밀한 기계가 도입된다면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어디에 떨어질지까지 계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고전역학. 그렇지 않다. 바로 측정에는 원리적 제한이 따르게 된다라는 거. 그게 바로 양자역학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측정 도구를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측정 대상에 본의 아니게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런 걸 우리는 유식하게 오차라 그래요. 그러면 고전역학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원리적인 제한은 없어. 내가 더욱더 정밀한 기계를 만들면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무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양자역학에서는 그렇지 않다. 원리적인 제한, 물리적인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결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없다라고 정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양자역학을 공부하려면 벌써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거 측정할 때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키포인트는 이제 한번 자료를 정리해 볼 테니까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실험 기구를 가지고 측정을 할 때는 말이죠. 이 측정 대상과 측정 장비. 그러니까 아까 말하면 물에다가 온도계를 꽂았잖아요. 그 물과 온도계 사이에 무슨 작용? 상호작용 때문에 결국 정밀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라는 것은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해석하는 관점에서 측정 시 상호작용은 측정하려는 대상에 영향을 주어 측정적 상태를 변화시킨다. 그래서 물의 온도를 측정하고 싶은데 온도계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물의 체험 온도가 좀 낮춰져 버린 거지. 그리고 전류를 측정하고 싶어서 전류계를 들이대는 순간 저항이 생겨가지고 전류가 더 작게 측정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해석함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고전역학, 고전전자기학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 원리적인 제약은 따르지 않아. 정밀한 기계를 만들다면 정확하게 기계를 만들어내면 더욱더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아. 원리적인 제약이 따라. 그게 바로 뭡니까? 불확정성의 원리야.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을 적용시켜서 결국 우리는 어떠한 정밀한 기계를 만든다 할지라도 결국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없앨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 선생님 이제 조금 어려운 이 양자 물리의 세계에 들어오고 있는데 조금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흐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 오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계속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고전역학, 고전전자기학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세계들을 다루기 위해서 뭐 나왔다고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뭐 등장합니까? 이제 양자역학. 눈에 볼 수 없는 굉장히 작은 세계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안 되더라. 그리고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했던 것이 바로 측정할 때 상호작용을 통해서 오차가 생기게 되더라. 그래서 그 오차를 해석하면서 의견이 분분하게 되더라. 그래서 양자역학의 출발은 결국 우리가 아주 정밀한 측정이 불가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선생님이 양자역학 작년에 처음 개정교육과정으로 강의를 했었을 때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겸손의 학문이다. 다시 말해서 아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성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성공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고전역학하고 고전전자기학이야.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어떻게 말한다 그랬어요? 열심히 공부를 해라. 그러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겸손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선생님이 우리 슈레딩거 방정식 그다음 강좌에까지 이어지면서 여러분들의 머리를 생각, 사고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은 확률의 학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위치와 운동량 사이의 불확정성의 원리 이렇게 돼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위치가 정확하게 측정되어지면 운동량이 좀 부족하고 운동량이 좀 정확하게 측정되면 위치가 좀 부족하다 이런 거지. 그래서 이거 양자역학 선생님이 공부할 때마다 느낀 게 뭐냐면 참 이게 겸손한 학문이라는 거죠. 둘 다 좋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는 손해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연계가 그렇게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양자역학 공부하면서 철학의 분야로 흘러가게 되는데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좋고 그러나 그 사람들을 이면에 보면 또 안타까운 모습들이 다 있는 거예요. 바로 불확정성의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위치와 운동량 둘 다 정확하게 측정한 것은 불가하다. 자, 그러면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282쪽에 있는 그 그림 자료 보시면서 왜 위치와 운동량이 동시에 측정되는 것은 불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깨끗한 자료, 우리 3번 카메라 감독님께서 보여주실 이 깨끗한 자료부터 한번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선생님이 굉장히 작은 양자역학의 세계로 갔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전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쭉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자를 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빛을 비춰야 됩니다. 그럼 빛을 비치게 되면 결국 이 광자가 빛 알갱이가 광자인데 광자가 전자하고 뭐 하게 됩니까? 충돌하게 돼버리죠. 그러면 이거 난리가 나는 거죠. 선생님, 이거를 빛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전등이라는, 선생님 지금 흥분한 것 같아요. 전등이라는 측정 장치를 통해서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전자와 광자의 충돌을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 잘 보세요. 빛을 비춰버리니까 전자 G가 가려는 경로에, 그렇죠, 영향을 받아버렸죠. 벌써 우리는 방금 전에 공부했던 측정이 측정 대상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이 측정 기구를 정확하게 아주 정밀하게 만들면 이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고전역학의 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렇지 않다.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하면 이렇게 절대로 구조적으로 불가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칠판으로 옵니다. 선생님, 지금 우리 양자역학 겁나게 수준 높은 걸 공부합니다. 그런데 뭐 우리 다음 강좌에서 슈레딩거 방정식도 나오는데 거기에다가 숫자 집어넣어가지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원리를 정양적 중에서 정성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정성적으로. 아하, 이렇다. 뭐 특별한 계산이 아니라.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선생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전등을 이렇게 켰어요. 그러면 전자가 진행하고 가는데 이 전자를 보려면 어쩔 수 없이 전등을 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광자가 가다가 여기서 뭐가 일어나 그래요? 충돌이 돼버려요. 그래서 요 빛도 어떻게 돼버려요? 산란되어 버리고 이 전자 같은 경우에도 결국 어떻게 돼버립니까? 경로가 이탈되어 버려요. 그러면 바로 이 불확정성의 원리에서 위치와 운동량의 불확정성 원리다라는 것은 바로 어떤 말이냐면 겸손한 거예요. 물체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읽을 때에 델타 X를 뭐라고 읽으냐면 위치의 불확정성. 델타 B를, 그렇죠, 운동량의 불확정성.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커져버리면 이게 작아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게 작아지면 이게 커지는 거지 이거 둘 다 크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H, 플랑크 상수. 특히 6.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4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왜? 눈에 보이는 큰 덩어리일 때는. 그래서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굉장히 작은 미시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가 위치와 운동량을 둘 다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하, 선생님,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은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측정하는데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내용이군요 라고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들어서 알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이 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주시면서 우리 한번 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양자역학 같은 거 이제 공부하는 본격적인 시간으로서 불확정성의 원리를 공부하는데 빛과 물질의 이중성 우리가 공부하면서 드브로이의 물질파 람다는 뭐였습니까? mv분의 하라고 썼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에너지 E는 이꼴 무슨 EHF, E는 이꼴 HF.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는 세계는 바로 굉장히 작은 입자의 세계죠. 그래서 전자가 입자인 줄 알았는데 걔가 파동이다. 이게 바로 뭐예요? 물질파. 그래서 위치와 운동량 사이의 불확정성 원리를 선생님이 천천히 다시 한번 해석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 입자의 관점으로서 한번 위치와 운동량 사이의 불확정성의 원리를 한번 설명을 해보고 두 번째, 선생님이 파동의 관점으로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왜? 빛과 물질의 무슨 성이니까? 이중성이니까.
자, 그러면 긴장 푸시고 짧은 파장의 빛을 이용한 경우는 생각해 보세요. 짧은 파장의 빛을 이용했다라고 보면은 위치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왜? 파장이 긴 게 아니라 파장이 짧기 때문에 어디에 물체의 위치가 입자가 있는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겠죠. 길게 있으면 어디 있는지 나 모르겠어. 불확정성이 커지는데 파장이 짧으면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그럼 불확정하는 정도가 약해지겠죠. 그럼 다시 말해서 정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짧은 파장의 빛을 사용하게 되게 되면은 위치는 보세요. 위치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운동량은 불확정성이 다시 한번 뭐합니까?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확인할 수 있죠. 아하, 선생님, 중요한 것은 짧은 파장의 빛을 사용하게 되면은 위치가 정확해지니까 운동량은 부정확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이제 긴 파장의 빛을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긴 파장의 빛을 사용하게 되면 그렇지, 운동량의 불확정성 정도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량은 정확해지는 거야. 근데 위치의 불확정성은 증가해버려.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자의 위치는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한다. 불확정성가 증가한다는 거죠. 근데 운동량은 불확정성이 감소한다. 다시 말해서 정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어를 잘 알아야 돼요. 불확정성이 증가한다. 뭔 말이에요? 모르게 된다는 거지. 미래를 도무지 감잡을 수 없게 된다는 거야. 불확정성이 감소한다.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일일이 우리 CC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판서를 여러분들이 하면서 되씹어봐야 돼. 되씹어봐야 돼. 생각을 하고 읽고 2번 읽고 3번 읽고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선생님이 증거를 대주잖아요. 입자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도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할 수는 없어. 이 세상 사람들이 동시에 2개 다 도울 수는 없는 거야.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 그럼 그 사람들은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시간도 많고 돈도 많이 번다. 그런 건 불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약간의 비유인데 여러분들이 위치와 운동량 사이의 불확정성의 원리는 둘 다 동시에 좋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자역학의 세계에 들어가면 거의 철학과 다니는 학생들하고 수업을 거의 비슷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3학년, 4학년 때 양자역학 공부할 때 철학과 다니는 친구들이 같이 수업 들었어요. 다 이해할 수 있더라고. 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생님이 증거를 이 그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그러면 긴장 푸시고 여러분들 우리 또 삼병 카메라 감독님께서 우리 깨끗한 자료를 한번 보여주실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바로 이겁니다. 선생님이 아까 벌써 답을 다 말해버렸어요. 짧은 파장의 광자를 사용하게 되면 어디 있을지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위치는 정확하게 져요. 근데 뭐가 부정확하게 져요? 운동량이 부족해진다라는 거죠. 자, 만약에 긴 파장의 광자를 사용하게 된다. 그러면 어디 있는지 몰라. 파장이 길기 때문에 위치는 부정확하게 져요. 그러나 운동량은 정확하게 진다. 그래서 각각 여러분들이 칠판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중요한 거, 짧은 파장일 때는 누구? 그렇지. 델타 X하고 델타 P가 이렇게 표현된다 그랬는데 바로 이 델타 X가 짧은 파장을 사용하게 되면 불확정성이 감소합니다. 에브리바디. 그러면 운동량은 불확정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긴 파장을 사용하게 되면 이 델타 X, 델타 P 이게 어떻게 해석된다고? 짧은 파장을 사용하게 되면 위치의 불확정성이 증가해. 그러면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감소한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도 헷갈려요. 불확정성이 증가한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모르게 된다라는 거죠. 어디 있는지 몰라. 그냥 불확정성이 감소한다. 그러면 어디 있는지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입자가 아니라 선생님 파동의 관점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파동의 관점으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더 잘할지도 몰라요. 보세요. 파동의 관점으로 표시한다. 우리는 입자가 파동이고 파동이 입자가 빛과 물질의 이중성, 거기에서 넘어가는 게 양자역학으로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는 드브로이, 그 다음에 닐스 보어, 그런 이야기가 쭉쭉 하이젠베르크, 그 다음에 슈레딩거, 그 다음에 보른,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물질을 파동의 관점에서 이제 설명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전자의 물질파가 슬릿을 통해서 통과하게 되면 좁은 틈에서 뭐 됩니까? 회절되죠. 그래서 먼저 선생님이 말로 설명하고 또 그림으로 설명을 해볼 테니까 쫓아와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슬릿의 폭을 좁히면은 전자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왜? 슬릿의 폭이 좁으니까. 그러면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그러면 위치의 정확성이 요구됐다, 확보됐다, 담보됐다.
그러면 뭐가 불안정해지겠어요? 그렇죠. 운동량은 불확정성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슬릿의 폭을 넓히면 전자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럼 위치의 불확정성이 증가해. 그러면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 위치의 불확정성은 커진다. 운동량은 정확해지니까. 이걸 선생님이 그림 자료로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굉장히 미시 세계에서 입자가 파동일 수도 있다. 또 파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입자일 수도 있다. 이게 빛과 물질의 이중성이었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만약에 이거를 파동의 관점으로서 설명합니다. 그러면 쭉 진행하다가 어디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위치의 불확정성이 굉장히 커져요. 그러나 회전하는 정도가 작아집니다. 그러면 운동 방향이 불확정성이 작아진다. 다시 말해서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감소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 보세요. 선생님이 좁은 틈으로 갖고 왔어요.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 그래서 위치의 불확정성은 작아져요. 그러나 회전이 겁나게 커져버리기 때문에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이걸 한마디로 쓰면 다시 한번 어떻게 쓴다? 유식하게 델타 X 위치의 불확정성 곱하기 델타 P 운동량의 불확정성, 이것은 바로 H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가 커지면 하나가 작아진다라는 것이죠. 동시에 둘 다 좋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아하, 선생님이 입자적 관점과 파동의 관점 두 개의 관점에서 같이 선생님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되짚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계는 말이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두 개 다 동시에 좋을 수는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와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항상 두 개의 곱이 프랑크 상수 H 이런 관계를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그림 자료 한번 넘겨가지고 요걸 우리가 한번 선생님이 정말 우리 좁은 틈을 진행할 때 회전이 되는 정도잖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여기 어떤 입자가 어떤 파동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좁아지잖아요. 그러면 좁아지면 얘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지금 계속 선생님이 반복하고 있죠. 중요한 것은 이 틈이 좁으면 이게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 위치의 불확정성은 결국 감소되지만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증가돼 버리는 거죠. 왜? 많이 회절돼 버린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선생님 슬릿의 폭이 넓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 있을지 모르잖아요. 위치의 불확정성이 증가해버려요. 어디 있는지 몰라. 그러면 그 대신 회절이 되는 정도가 좀 약해지기 때문에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또 우리가 확보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델타 X하고 다시 한번 써봅니다. 델타 P가 항상 이 관계를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운동량 이 운동량 속에 여러분들이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렇죠. 람다는 mv분의 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입자의 속도의 변화, 그러니까 위치와 속도까지 둘 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운동량의 말 속에 mv가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 속도란 말까지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치와 속도 둘 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 위치가 정확하면 속도가 조금 부정확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요걸 지그자그로 이렇게 곱하면 요 mv가 p잖아요. 그 람다분의 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둘 다 좋은 것은 물리학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위치와 운동량 사이의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자료 한번 넘겨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탐스런 교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또 탐스런 교재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건 이제 해석을 해보세요. 그렇죠. 델타 X하고 델타 P가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선생님 위치의 불확정성은 좀 감소했군요. 이제 해석을 해보자는 거죠. 그랬더니 운동량의 불확정성이 겁나게 증가했군요.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하라는 거죠.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 왜? 좁으니까. 델타 P. 그 대신 회절이 많이 돼버리니까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증가해버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또 똑같이 해석할 수 있죠. 델타 X하고 델타 P가 H다. 이 말은 뭐예요? 이제 넓어요. 그러면
결국 어디에 있는지 위치의 불확정성이 증가해버려. 나 어디 있는지 못 찾겠어. 너무 넓어. 너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대신 운동량의 불확정성은 감소하게 된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들이 철학적이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무슨 복잡한 계산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인 이 우주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성질들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드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주 큰 세계에서는 뉴턴 역학으로 다 설명할 수 있어. 그런데 아주 작은 미시 세계로 들어오게 되면 입자가 파동이 돼버리기 때문에 물질파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우리가 모르는 세계에 돼버리는 거죠. 이게 바로 불확정성이라는 용어를 쓰게 되는데 위치와 운동량 둘 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그게 위치와 운동량의 불확정성의 원리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키포인트로 여러분들이 한번 식을 말로도 쓸 수 있고 의미도 한번 되짚어 봐야 돼요. 그래서 위치와 운동량의 불확정성의 원리, 선생님 이걸 지금 계속 설명했죠.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그것은 불가능하다.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원리적으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요 식으로 이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델타 X를 읽을 때 뭐라고요? 위치의 불확정성. 델타 P를 읽을 때 뭐라고 해요? 운동량의 불확정성.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요 H하고 이 H가 프랑크 상수인데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빠 자동차 몇 초이 되면 어디 가는지, 그리고 몇 초가 되면은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 다 알 수 있는데요. 그것은 말이죠, 굉장히 큰 입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작은 세계로 되면은 둘 중에 하나는 정확하게 측정이 불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위치와 운동량의 불확정성의 원리. 양자역학은 미시 세계를 다루는 학문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과 에너지에 관계된, 에너지와 시간에 관계된 불확정성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283쪽입니다. 중요한 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아주 미시 세계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에너지와 시간 사이의 불확정성 원리는 또 어떻게 설명해낼 수 있는지 선생님과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위치와 운동량, 더 나아가서 그렇죠, 시간과 에너지의 불확정성의 원리가 어떤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이런 것입니다. 쫓아오세요. 에너지와 시간 사이의 불확정성 원리다. 이 말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바로 입자의 진동수를 측정할 때, 진동수를 알아야지만이 에너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진동수를 측정할 때 측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에너지의 불확정성은 커진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에너지와 시간 사이에 이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선생님 먼저 식으로 써볼게요. E는 이꼬르 무슨 F다 그랬어요? HF. 그러니까 결국 이 에너지를 측정하려면 진동수를 알아야 돼요. 근데 진동수라는 것은 그렇죠, 시간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죠. 시간분의 1로. 그래서 이거는 T분의 1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다. 자, 그러면 긴장 푸시고 여기 한번 보세요. 자, 광자의 진동수를 측정하려면 하나, 둘, 셋.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시간이 짧은 것보다는 시간이 긴 것이, 그렇죠,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좀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은 불확정성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은 시간이 길어져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너지의 불확정성은 이제 작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는 말대로 이제 한번 해볼게요. 측정하는 데 걸린 시간이 만약에 짧다면 에너지의 불확정성은 커진다. 그럼 선생님이 예를 든 것은 측정하는 데 걸린 시간이 길다면 에너지의 불확정성은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을, 이 델타 T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측정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측정 시간과 바로 에너지 사이의 불확정성의 원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자의 진동수를 측정하는 것이 이렇게 측정하는 데 걸린 시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짧아져 버린다. 그러면 에너지를 측정하는 데 불확정성은 커져 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 그러면 선생님 측정하는 시간을 선생님이 길게 해버릴게요. 그러면 시간은 불확정성이 감소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에너지는 불확정성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에 이게 줄어들면 이게 커진다.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에 선생님 이게 증가하면 또 이게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바로 이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될 수는 없냐 이거죠. 시간도 이렇게 되고 또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우리 불확정성을 줄이는 게 의미가 있는 거니까 시간의 불확정성도 줄이고 에너지의 불확정성도 줄일 수 있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 안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둘 중 하나는 양보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 선생님 이 에너지와 시간의 불확정성 원리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 델타 T를 잘 해석해야 돼요. 델타 T가 바로 뭐냐? 측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측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의 불확정성이 감소하게 되면 에너지의 불확정성은 증가하게 되고 시간의 측정에 걸린 측정 시간의 불확정성이 증가하게 되면 에너지의 불확정성은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것이 에너지와 시간의 불확정성의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기반으로 해서 또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생각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림 한번 넘겨줘 보십시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이 쌍생성과 쌍소멸 우리 물리원 다시 말해서 우리 개정교육과정의 물리원에서 우리 쌍생성, 쌍소멸 살짝 나오는데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감마선에서 이렇게 양전자하고 전자가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양전자하고 전자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또 이렇게 빛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과정이었을 때는 한번 선생님이 한번 써볼게요. 델타 T를 먼저 써도 되고 뭐 델타 E를 뭐 나중에 선생님 쓸게요.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이 가능하게 되냐면 이 델타 T가 시간의 측정의 불확정성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면은 에너지의 불확정성이 뭐 하게 됩니까? 굉장히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진공 상태에서 쌍생성과 쌍소멸이 일어난다는 것은 매우 짧은 시간에 그렇죠. 측정 시간의 불확정성이 굉장히 이 짧은 적은 시간에 굉장히 큰 급격한 에너지의 불확정성이 아주 커진다는 거죠. 시간의 불확정성은 굉장히 감소한다. 짧은 시간 동안에 델타 E 무슨 말입니까? 에너지의 불확정성은 굉장히 커지죠.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 진공에서 에너지는 영일 수 없는 거고 쌍생성과 쌍소멸을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하 선생님 진공에서 절대 에너지가 영일 수가 없군요. 그리고 매우 짧은 시간의 불확정성이 줄어들면 에너지의 불확정성이 겁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군요. 그게 바로 쌍생성과 쌍소멸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탐스러운 교재에는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에너지의 급격한 변화가 초래되는 이런 상태 때문에 쌍생성, 쌍소멸 설명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운동량과 위치도 둘 다 정확할 수는 없는 거고 측정 시간과 그렇죠. 측정 시간과 에너지와 둘 다 불확정성을 감소시킬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걸 바로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키포인트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도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원리적인 거예요. 원리적인 거. 자연은 원래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와 시간 사이의 불확정성의 원리다 이렇게 물어본다면 중요한 거 이 델타 T를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했어요. 측정하는 데 걸린 시간 측정하는 걸린 시간이 만약에 짧으면 에너지의 불확정성은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이렇게 에너지하고 시간은 항상 이 H가 뭐랬어요? 플랑크 상수 요걸 관계를 만족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둘 다 정확할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자연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양자역학은 미시 세계를 다뤄주게 되는데 미시 세계에서는 이 측정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문제를 이제 그 다음 강좌에서 열심히 풀어볼 텐데 이 측정의 한계가 아니에요. 시간이 좋아지면 측정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측정의 한계의 차원이 아니라 자연의 본성이 그리하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계속 받아들이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로 선생님이 만원경의 불확정성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원경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분해능입니다. 분해능. 그래서 이 분해능을 우리가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EBS의 최첨단 카메라는 이 분해능을 높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대구경 렌즈의 지름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우리 만원경의 어떤 빛을 우리가 측정한다는 것이니까 이 광자가 이렇게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광자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광자의 위치의 불확정성이 결국 커져버린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보세요. 지름이 커지면 분해능은 그렇지. 분해능은 좋아졌어요. 그러나 광자가 어디에 도착할지 위치의 불확정성은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증가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분해능도 크게 할 수 있고 위치의 불확정성은 크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줄일 수 있고 그런 건 없다라는 거죠. 아하, 선생님 결국 높은 분해능을 얻기 위해서 지름이 굉장히 커서 분해능에는 이득을 받지만 광자의 위치의 불확정성은 커져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파 만원경도 이렇게 불확정성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우리 델타 P는 델타 X분의 H, 델타 P하고 델타 X를 곱하면 이게 H가 나올 테니까 그래서 결국 이 델타 X는 만원경의 지름하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아하, 선생님 그렇습니다. 자연은 정말 그리하군요. 둘 중 하나만 좋을 수 있지 나머지 하나는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파 만원경을 다시 한번 또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전파 만원경의 원리라는 것은 P에서 나오고 있는 광자를 여기 D에서 이렇게 측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분해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잘 구별할 수 있다 말 아닙니까? 이 분해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D가 커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D가 커지다 보니까 어떤 한계가 있다? 위치가 어디에 정확하게 광자가 도착하는지 위치의 위치가 좀 불확정성이 증가해 버리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각 분해능과 운동량의 관계에서 P에서 출발한 광자를 측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위치와 운동량의 불확정성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은 이제 그림 자료를 통해 빔을 통해서 선생님이 이 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한번 이렇게 한 번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오른쪽 그림 보시게 되면은 우리 델타 P가 P 세타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쓸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우리 드브로이 물질파에서 람다는 mv분의 하기 때문에 운동량 P는 람다분의 하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P를 요 관계식으로 바꾸면은 이렇게 되고, 결국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위치와 운동량의 불확정식에다가 대입하게 되면은 결국 뭐가 나오냐면 D분의 H, 이 H를 우리 세타는 D분의 람다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어디서 공부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레일리 기준이죠. 요 앞에 어떤 숫자만 붙어 있을 뿐이지 형태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레일리의 기준으로도 이 불확정성의 원리로도 레일리의 기준을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레일리의 기준이라 그래서 분해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던 그 숫자 사인 세타는 1.22 D분의 람다라는 거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요 세 번째가 이제 의미가 있는 결론인데요. 각 분해능이 작을수록 작은 물체를 구별할 수 있으며 좋은 만원경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키포인트로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겁니다. 전파 만원경도 위치와 운동량의 불확정성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좋은 만원경이라는 것은 결국 분해능이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분해능이 크게 하기 위해서 지름이 커서 좋았는 줄 알았는데
위치의 불확정성은 결국 커져버리고 그 결국 조건이 델타 P는 D분의 H라는 식으로서 설명해낼 수 있다. 이것은 바로 위치와 운동량의 불확정성 원리의 식으로 설명되어진다. 무엇이? 레일리 기준이 설명되어진다. 라까지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내용 오늘 전파 만원경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전파 만원경 굉장히 큰 전파 만원경과 같은 그런 효과를 내기 위해서 작은 전파 만원경을 여러 대,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들이 베리, 라지, 어레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우주에 많은 이런 우주에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수소에서 나오는 파장의 빛을 이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전파 만원경은. 그래서 이 전파는 여기 우리가 방금 전에 전파 만원경에서 공부했듯이 파장이 길어가지고 분해능이 뭐합니까? 떨어집니다. 이 파장이 길어지면은 분해능이 떨어져요. 그러면 결국은 이 파장이 길어가지고 분해능이 떨어진 것을 만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만원경의 지름을 크게 해야 된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만원경의 지름을 크게 해야지만이 분해능을 크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분해능을 좋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은 이 VLA라는 거 약자가 베리, 라지, 어레이 이렇게 쓰는데, 이 작은 전파 만원경을 여러 대 사용하게 되면은 다음 그 기하에서 보이는 그 모습처럼 굉장히 큰 전파 만원경 하나가 있는 것 같은 그런 역할을 하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도 그림 나오는데 결국 이렇게 큰 거 하나에서 여기 수렴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작은 것들을 여러 개 사용해 가지고 마치 큰 거 하나가 있는 이 전파 만원경의 효과를 그대로 낼 수 있는 상태로 세팅을 해놨다라는 것이 바로 전파 만원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전파 만원경이 등장한다 그러면 그건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불확정성의 원리하고 관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키포인트로 선생님이 마무리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 굉장히 철학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둘 다 좋아질 수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간단하게 제가 드릴 수가 있는데, 방금 전에 본 이 전파 만원경도 결국은 작은 전파 만원경을 여러 개 사용해 가지고 큰 전파 만원경 같은 역할을 하게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파장이 길어 가지고 분해능이 떨어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원경의 지름을 크게 해야 된다. 근데 만원경의 지름을 크게 하려니까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고 그 만들기도 복잡하다 이거지. 그래서 결국 여러 대를 사용해 가지고 그런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오늘 배웠던 거 한마디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델타 X하고 델타 P 이것이 H다. 그 다음에 델타 T하고 델타 E가 H다 라는 거죠. 그래서 위치하고 여기는 운동량, 시간하고 에너지라는 거, 이 두 조건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것이 자연의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공부했던 것을 여러분들이 다 마음속에 새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계산이 막 복잡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의미를 묻는 문제를 가지고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생님이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불확정성의 원리 두 번째 시간으로서 문제는 어떻게 나와지는지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EBS 물리 고재근 선생님입니다.